보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은 좀 상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일 얼마에서 스펙이 얼마고 이런 거는 의미 없잖아요. 따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원리나 아니면은 실무에서 좀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RF 스펙들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뭐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가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스펙은 없잖아요. IEEE 스펙이 파워는 없는데 실제로 파워 때문에 뭐 모든 게 달라지니까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스펙인 것 같은데, 송신부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파워라고 하는데요. 이 파워는 어떤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EVM을 열화시키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또 원인을 파악하면 어떤 대책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수신단에서 고려해야 될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거는 뭐 이견이 별로 없을 수 있는 SNR이에요. 시그널 스트렝스는 RSSI죠.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SNR이 중요하죠. SNR이 중요한데 LNA도 LNA 통과하면은 아직 SNR이 나빠져요. LNA 통과 모든 소자가 SNR을 나쁘게 만듭니다. 패시브 소자 포함해서요. 모든 그게 노이즈 팩터라고 하죠. 노이즈 피겨가 올라가니까 나빠지는데, 그럼 LNA는 왜 사용할까요? 소식단에서 하드웨어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아니면 내장되어 있는 칩셋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LNA가 SNR도 나쁘게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사용을 할까요? RF라고 하지만 실제로 RF의 많은 부분들은 프로토콜에서 다루고 있어요.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파이단의 프로토콜 자체가 하는 일이 RF를 핸들링 하는 거예요. RF, 그러니까 그 실제 무선단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제 페이딩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거는 OFDM이나 이런 걸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RF단에서 하는 건 뭐냐면 송신단의 성능이죠. 송신단의 성능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프리퀀시가 얼마나 맞게 나가고 있느냐, 파워가 얼마나 적정하게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마스크가 깨지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 그런 클럭 에러 때문에 뭐 프리퀀시 에러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수신단에서는 실제 스펙트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센시티비티 하나 보시죠. 미니멈 센시티비티 보시는데 맥시멈 센시티비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제이선트 채널 리젝션 ACR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신호 세기도 있고, 이거는 CC 센시티비티도 실제로는 RF단의 스펙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맥 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데입니다. 제가 많이 다루진 않을 건데요. 자, 먼저 파워를 볼게요. 파워가 높아지면 또는 낮아지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파워가 높아지면 뭐가 바뀔까요? 첫 번째는 레인지, 뭐라 그러죠? 커버리지가 넓어지죠,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파워가 높아지면 RF 퍼포먼스는 일반적으로 떨어지겠죠. EVM도 깨지고 마스크도 깨지겠죠. 그 다음에 레귤레터리적이긴 한데 그 사용되는 2.4기가 2.4기가 밴드 전역을 본다면은 특히 엣지 부분, 밴드 엣지 부분에서 스펙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나 IEE에서 기존의 스펙은 사실 뭐 안 맞아도 뭐 그냥 회사 내부 기준이거나 그렇긴 한데 레귤레터리 스펙은 안 맞을 수가 없죠. 이건 틀려버리면 제품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쓰는 밴드가 아니고 아웃밴드에서 스피드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뭐 하모닉스 쪽에서 5기가를 쓰면은 뭐 10기가, 15기가 이런 데서 하모닉스가 뜰 수 있죠. 요거는 아웃밴드 쪽에 레귤레터리 스펙이 있습니다. 이거 꼭 맞춰야 되는 거죠. 실제로 시험 하시다가 효율이 많이 나죠. 파워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커런트 컨섬션도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TA 시험 관심 있으신 분들 있을 텐데 TRP, TIS 시험 하실 때 TRP, 토탈 레디티브 파워, 그러니까 안테나 포함해서 선생님이 돌려가면서 파워를 재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맨데토리 사항은 아닌데 특정 캐리어들은 이걸 하죠. 요것도 좋아지죠. 그 다음에 SA라고 하죠.
그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답하시죠. 저희는 나도 굉장히 레귤레터리 쪽이죠. 이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파워가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거 신경 많이 쓰시고 있죠, 실제로.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도 사실 다 대부분 파워 쪽 때문에 캘리브레이션 하시는 거고. 근데 파워가 높다고 레인지가 높아지나요? 특히 이제 서비스 캐리어 쪽에서 오신 분들 저한테 예전에 많이 여쭤보시던데 가장 관심사가 그거죠. 레인지 넓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파워 높여야 되는데 파워 높이면 일단 레귤레터리 걸릴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파워만 높여서는 되는 게 아니라 에큐러시가 무너진 상태에서 파워는 암만 높여봐도 안 됩니다. 에큐러시가 확보가 되겠죠. 제가 여기서 아무리 크게 고함을 질러서 소리가 전달되더라도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를 질러봤자 정보가 전달되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EBM 같은 프리퀀시 에어 같은 걸 최소화시켜가지고 하셔야지만 레인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는 고려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파워는 실제로 와이파이에서는 파워를 어떻게 정하는가 보면 각각 레이별로 파워를 다 정해놓습니다. 레이더 어댑테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그 레이더 어댑테이션에 움직이는 구간마다 레인마다 정해놓은 파워 테이블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게 칩셋 내부에 원타임 OTP라든지 EEPROM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밖에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CPU 옆에 메모리에 있다가 와이파이를 켜는 상태에서 로딩이 되는 폼에 쪽으로 로딩이 될 수도 있고 어차피 그 정보들을 폼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면 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던 파워가 와이파이가 동작할 때 실제로 레지스터상에 세팅이 되면서 파워가 정해지는 거죠. 어쨌든 와이파이는 일반적으로는 파워 컨트롤을 안 합니다. 그죠? 각각 레이스에서 정해진 파워를 쏩니다. 근데 특정 칩에서는 지금도 하죠. 그리고 AX는 오해 말씀드리겠지만 좀 하죠. 이거 파워도. 요거는 조금 전문적인 분야일 수도 있는데 요거 이해가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슬라이드를 넣어봤어요. 뭐냐 그러면 주파수 측면에서 파워를 잃는 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맞습니다. 시간 쪽에서 볼 때 파워 보이면 그게 에버리지 파워 그런데요. 주파수 스펙트럼 그림 보실 때 이게 몇 dB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몇 dB 나오는데 이걸로 가지고 파워를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스펙트럼 상에 대략적으로 파워가 마이너스 10dBm이 찍혔다. 그럼 실제로 파워는 얼마인가? 스펙트럼 상에서 나오는 파워는 파워 덴시티죠. 밀도죠. 밀도인데 여기서 요측 그래서 높이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죠. 요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주파수 측은 항상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가 있어요. 레졸루션 밴드위스라고 하죠. RBW. 그 RBW 단위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RBW라는 거는 스펙트럼 어널라이즈 상에서 그 중간 주파수 쪽에 IF 쪽 필터 그래서 한 번에 필터링하는 밴드위스인데요. 어쨌든 표시되는 게 RBW 단위예요. 그래서 파워를 해석하시려면 가로측 즉 RBW가 얼마일 때를 보시면 되는데 그것만 보면은 요 높이에다가 그 밴드를 곱해버리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 경우는 RBW 100kH에 마이너스 10dB입니다. 그럼 20메가면은 그죠? 20메가를 곱하면은 dB 단위로 하면은 13dBm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dB하고 와트나 이런 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다른 예로 이놈의 20메가에서의 에버리지 파워가 10dBm이었다. 20메가, 얘 20메가에서의 전체 파워가 10dBm이었다. 그럼 이 두 개 합치놓으면 2배죠. 2배면 3dB, 13dBm이 나온 거죠.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브 캐리어 단위로 보면요. 이 가로축을 다시 다르게 쪼개요. RBW 쪼개는 게 아니라 서브 캐리어 단위로 쪼갠다 보면 서브 캐리어당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dBm 정도 된다. 그러면 서브 캐리어가 만약에 52개다. 그럼 마이너스 10dBm 52 곱하면 돼요. 로고 단위로 취하면은 57dBm 나올 수 있고. 1AX에서 보실 수 있는 그림인데 어느 패켓이 그렇게 의미 없는 백그라운드가 20메가에 깔리고 그다음에 반 정도가
뭔가 RU 같은 걸로 채워졌다. 그럴 때는 이 파워는 얼마인가? 예를 들어서 RU가 용어를 모르시더라도 상관없는데 이 채워진 이 부분이 마이너스 10dBm이었다. 10메가 단위로. 그 다음에 이 채워지지 않은 단위가 마이너스 30dBm이었다. 대략 보시기에 이걸 합치면은 얘가 포션이 클 것 같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요. 실제로 얘가 앞부분이 10dBm에 나오고 마이너스 10dBm 나오거든요.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10점 몇 dBm 나와요. 얘는 거의 무시해도 돼요. 얘가 툭 튀어나오는 요 20dB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도미넌트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워는 요 가로축 밀도를 단위를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곱하시면 돼요. 로그 단위 좀 주의하셔가지고 곱하시면 나오니까 주파수 면에서 파워를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2부에 모든 정보는 특히 와이파이에서 모든 정보는 크기와 위상의 실적. 그러면 신호 자체가 크기와 위상의 에러가 생길 수 있죠. 그게 이거입니다. 그죠? 자, 신호를 보냈는데 이 크기와 커지고 위상이 에러가 생기죠.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흐트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TX accuracy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크기와 위상을 정확하게 보내고 있는가. 물론 무선상에서 틀어지는 건 다른 문제지만 보내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보내겠죠. 일단은. 그래서 신호가 이 사인파가 실제로는 뭐 이런 식으로 보내더라도 크기와 위상이 달라져서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야 되죠. 그리고 MCS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TX 성능 측정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벤 스펙이죠. 에러 벡터 네이버 벡터. 원리는 간단합니다. 크기와 위상이 정보가 실리니까 크기와 위상을 정확하게 보내야 된다는 게 이벤의 내용입니다. 자, 아까 그린 건데요. 이렇게 IQ 채널로 가요. 칩셋 내부, 외부, 물론 뭐 파워앰프가 내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플로우를 쭉 따라가 보면은 EM이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칩셋 내부는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어찌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어쨌든 사인파, 코사인파, IQ 채널이 사인파가 곱해져요. 로플 오실레이터에서 뭔가 곱해지기 때문에 얘가 에러가 나면 페이즈 에러가 나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에러 페이즈예요. 그 다음에 I 채널, Q 채널이 정확하게 90도 틀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긋날 수 있거든요. 이게 IQ 미스매치라고 해요. 특정 칩셋은 IQ 캐도 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맞추는 거예요. IQ 정확히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뭐 크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칩셋 내부에서.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나 RF 엔지니어나 하드웨어 엔지니어 레벨에서 다룰 수 있는 건 PA 쪽이나 매칭 쪽이죠. 이쪽인데요. 뭐 RF 매칭은 제가 오늘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뭐 55면 55 맞춰서 가야 되고 특히 PA 쪽은 이제 55면 아닐 수 있죠. 로드 매칭을 따로 하셔야 되고요. 하셔야 되는데 일단 PA 쪽만 먼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인풋, 아웃풋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인풋 대 아웃풋으로 가는데 여기 개인이죠. 개인을 타고 가는데 얘가 한없이 리니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PA를 쓸 때는 리니어한 구간만 써야 되거든요. 그 리니어한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신호의 피크치 포함해서 리니어한 구간을 써야 돼요. 그죠? 에버리지 파워가 아니라. 그래서 파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니어티가 깨질 수가 있는 게 이 파워 앰프의 리니어티가 안 맞는 구간, 뭐 P1dB라고 하죠. 거기까지 간다면, 그 근처까지 간다면은 실제로 신호의 왜곡이 생길 수 있죠. IP3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인터셉션, 서드 오더 인터셉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P1dB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가 이렇게 높은 구간을 써서 간다면은 뭐 그림에 보시다시피 뭐 세츄레이션 생기겠죠. 이러면 이번이 깨집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 이번 깨질 때 확인하는 게 파워 낮춰버리면 이번 좋아지죠. 그게 이것 때문이죠. 파워 낮춰버리면 이 구간을 덜 벗어나기 때문에 이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파워 쪽에서 이번이 흐트러질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많이 보시게 될 거죠. 특정 칩셋 때는 그런 걸 하기도 하죠. PAPRD 뭐 이렇게 하나요? DPD 프리디스토션을 먹었어요. 일반적인 용어를 쓰겠습니다. 프리디스토션이라는 걸 쓰는데 파워앰프 자체가 항상 이렇게
사실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언리니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건 디지털적인 기법으로 해가지고 파워앰프의 개인하고 인풋하고 아웃풋 개인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면은 과정에서 신호 자체를 보낼 때 이런 식의 신호를 보내면 되죠. 그러면은 미리 디스토션을 줘버리면은 실제로 파워앰프 안에서는 리니어하게 갈 수 있으니까 EBM이 저하적이 다르자. 이게 프리 디스토션을 이용을 해서 리니어티를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칩들도 꽤 있습니다. EVM 스펙은 보시면은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는 재밌는 게 자 보시죠. 11AC가 레이시 이렇게 되죠. 요거 이 MCS에 매칭이 돼요. 물론 요건 없지만 MCS 0부터 9까지 요건 11AC까지고 유표에는 11AX 다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어요. 모듈레이션 코딩 관련해서 이렇게 나열해 보면요. 이거 11A에서 EVM 스펙 얼마고 G에서 얼마고 보셨죠? 실제는 다 똑같아요. 표를 그려보시면 오래 하신 분들도 11NA EVM 스펙, AC의 EVM 스펙 따로 보셨는데 따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EVM 스펙은 동일합니다. 실제는 이거예요. 그리고 11N하고 AC가요 사실 크게 안 달라요. 똑같죠? 시그필드가 좀 다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절대로 일반화된 생각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1N하고 AC 같으니까 그냥 N 보고 AC 성능 추측할 수도 있어요. 워낙에 같은 스펙이에요. 물리적으로. 물론 시그필드나 이런 게 좀 다르긴 하지만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한 표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11AX에 갔을 때 요거 업링크 쪽은 다른 스펙을 적용을 해요. 이런 경우는 있는데 요 일반적인 20메가, 80메가, 160메가, 40메가, 160메가까지는 그냥 여기 동일하게 한 표로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스크도 제가 하나의 표로 구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마스크는 이렇게 신호, 인벤트 신호는 이렇게 자리를 잡겠죠. OFDM 신호도 이렇게 가고 있고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론 사이드로버가 생기겠죠. 신호 자체가 페이지가 굉장히 정확할 수 없으니까 사이드로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기는데요. 요거를 인접 채널에 얼마나 영향을 덜 미치는가 바로 옆에 채널에 하고 덜 미치게 하는가를 이제 보는 스펙이 스펙트럼 마스크 스펙이죠. 요거는 각각의 프리퀀시 구간이나 그 해당되는 기준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요거 매칭을 시켜보시면은 F1, F2 하면 한 표로 정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자, 보시면 20메가 11N이나 AC나 40메가 N이나 AC나 80메가 160메가 주파수 구간 스펙은 다 똑같은데 재밌는 거는 11N이 2.4기가 5기가 다 쓰잖아요. 2.4기가에서의 HT20하고 HT40 2.4기가 5기가하고 스펙이 달라요. 혹시 아시나요 이거? 달라요. 똑같이 하셨죠? 혹시 이상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펙이 달라요. 이 기준점이 다릅니다. 얘가요 45예요. 얘는 42. 이 기준이 달라요. 2.4기가 훨씬 타이트하게 말합니다. 왜냐면 좀 복잡해서 그렇겠죠? 뭐라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스펙들이 많아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오래된 스펙이긴 한데 넘어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혹시 잘못됐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스펙이 다른데 2.4기가 5기가. 아까 질문인데요. 네. 아까 그 11N이랑 AC랑 같은 스펙을 EVM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는 얘기면 실제 타사 같은 경우에는 저 테스트를 할 때 뭐 라인에서 혹은 뭐 개발에서 AC만 돌리면 결국은 뭐 BGM 다 패스로 봐도 무방하다 이 얘기는 같은 얘기겠죠?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책임을 질 수는 없고요. 전공만 되는 거죠. 스펙은 같습니다. 스펙은 같고 그리고 패켓도 굉장히 유사한 게 서브캐리어 개수도 같고요. 사실은 같아요. 앞에 시그필드가 있는 게 차이가 있고 왜 물리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알아서 하셔야죠. 왜냐하면 칩셋에서 N하고 AC를 낼 때 어느 순간에 바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칩셋 내부적인 걸 확인하실 필요는 있지만 양산에서 만약에 속도가 뭐 문제가 된다 이럴 때는 한번 검토해 보실 만한 스펙이라는 정보까지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직접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기에 무리가 있다는 거지.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거의 동일한 스펙입니다. 그럼 아까 EVM에 영향을 주는 팩터가 네. 아까 지금 설명하신 건 PA 쪽 그 개인 말고는 특별한 걸 얘기한 건 없는데. 일단은 RF 매칭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제가 그 뭐 어떤 매칭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55 매칭 가다가 PA 매칭은 또 다르게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PA 뭐 로프를 매칭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찾고 해야지 뭐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뺨 쓰는 경우는 뭐 매칭이 나와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라인 매칭도 반사파가 많아버리면 일단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리플렉션도 최소화하고 파워 트랜스퍼를 최대화하는 그런 매칭을 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P 컴포넌트가 가장 중요한 소자니까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유니언트를 무너진 단계에서 올라갔을 때 파워 높게 쐈을 때 EVM 깨지는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파워 낮춰보고 EVM이 깨지다 싶으면 사실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보시는 필요가 있죠. 에러 리키지는 많이 안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RF에서 에러 리키지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그 서브 캐리어 단 2.4기가 5기가 있는데 이 신호가 실제로 복원을 하면 다운 컨버팅을 하잖아요. 다이렉트로 요즘 많이 하지만 다운 컨버팅을 했을 때 요 센터 성분이 내려가면 DC가 되죠. 앰프에서 DC가 앰프뿐만 아니라 RF 소재에서 DC가 있으면 쥐약이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DC가. 그래서 DC 성분 최소화하자. 이게 에러 리키지 스펙인데요. 뭐 여기 적진 않았지만 많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뭐 센터 프리퀀시 리키지, 에러 리키지, 무슨 뭐 서프레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원리는 이겁니다. 그냥 센터 성분, 주파수 센터 성분에 뭔가 성분이 있으면은 그게 베이스밴드 단에서는 DC 성분이 되니까 최소화시키자라는 게 이유고요. OFDM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OFDM은 센터에 아무것도 안 실어버리면은 DC 리키지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걱정 별로 안 하시죠. 그래서 많이 안 보셨겠지만 어쨌든 RF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스펙 중에 하나죠. 에러 리키지. 로컬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로컬 오실레이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사실 그 모든 칩셋에서 오실레이터 성분이 이렇게 센터 프리퀀시 만들어주잖아요. K를 통해서. 그래서 에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요 스펙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골치 아픈 거는 스펙이 너무 까다로워요. 보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부정확해요. 스탠다드 자체 부정확합니다. 만들면서도 막 고민을 했던 흔적이 보이는 게 파워 대비 처음에는 몇 dB 낮추자 이렇게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서브 캐리어 평균 파워 대비 몇 dB 낮추자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많이 복잡하게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파워하고 서브 캐리어의 파워는 어떻게 나오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그널 파워에다가 로그 스케일러를 나눠버린대요. 50이면 50 나누면 서브 캐리어 파워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눠보면 됩니다. 로그 스케일에서 빼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파워 대비 로그 스케일 전체 파워 대비 아니면 서브 캐리어의 에버리지 파워 대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스펙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0메가 있을 때는 50이니까 17.1 빼고, 그 다음에 56이니까 17.5 빼고, 20 빼고, 27.5 이런 식으로 빼나가면은 요게 스펙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정확하게 안 했어요. 20.6인데 또 20, 마이너스 20이라고 부르고, 17.5인데 17이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요거, 사실 뭐 장비가 있으니까 장비에서 나오는 스펙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서브 캐리어 대비로 썼다가 파워 대비로 썼다가 혼용해서 쓰기도 하다가 그 혼용한 게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OFDM에서 문제될 수준은 많이는 없습니다. 주파수 에러는요. 그림이 좀 신기하죠. 자, 주파수 에러는
크리스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오실레이터는 요즘 안 쓰잖아요. 와이파이에서. 그죠? 옛날에 초기에는 오실레이터 썼어요. PCX도 썼었고 온도 보상하는 오실레이터 썼었는데 가격적인 문제가 있죠. 크리스탈로 다 커버가 되니까 이제 크리스탈을 사용하는데 크리스탈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자, 크리스탈이라는 놈은요 수동 소자인데 발진을 하죠. 오실레이션을 합니다. 발진하는데 얘가 발진을 하는 요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6메가다. 그러면은 로드 캐패시턴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크리스탈이 본 얘가 외부에서 본 캐패시턴스 자체가 스펙 만약에 18피코페르시다. 전체의 로드 캐패시턴스가 18피코페르시 되면요. 얘가 26메가로 발진을 하고요. 그보다 높으면은 클럭이 떨어지고요. 25.998 이렇게 떨어지고 낮으면은 주파수 높아집니다. 그래서 로드 캐패시턴스를 정확하게 안 맞추면요. 얘가 틀어져요. 근데 로드 캐패시턴스라는 게 칩셋이 있고 칩셋 외부가 있는데 칩셋 내부도 캐패시턴스가 있거든요. 물론 좀 있겠죠. 얘가 4피코페르시다. 그러면 얘가 8피코페르시다. 그러면 얘를 밖에 10피코페르스를 맞춰줘야지만 얘가 제대로 발진을 해요. 이거 맞춰주셔야 돼요. 왜냐면 칩셋에서 크리스탈을 레커멘드를 하지만 크리스탈이라는 부품 자체는 굉장히 로컬라이즈된 부품이잖아요. 뭐 미국 칩셋 회사가 미국에 못 썼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실 때는 크리스탈 국산 쓰시죠. 좋으니까 쓰시는데 이거 맞추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칩셋 자체가 18피코페르짜리다. 근데 얘 로드 캐패시턴스 10피코페르짜리 쓰신다. 튜닝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튜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데 하드웨어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부에 가변 캐패시턴스가 있는 칩셋이 많거든요. 요걸로 가지고 조정하셔도 돼요. 요거 크리스탈 캘한다고 하죠. 많이 해보셨죠? 엑스탈 캘. 요겁니다. 요 내부에 있는 소프트웨어로 가변할 수 있는 캐패시턴스를 조정을 해가지고 얘가 정확하게 발진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춰주는 게 크리스탈 캘입니다. 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내부적으로 볼 때는 요 주파수를 끄집어내가지고 26메가를 끄집어내가지고 PLL이라는 걸 통해가지고요. PLL은 내부에 뭐 VCO 같은 게 있나요? VCO 있고 디바이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를 맞춰주는데 얘가 틀어진 만큼 주파수가 틀어져요. 정확하게 얘가 1kg 틀어졌다. 그러면 PLL로 뻥튀기 된 주파수에서 1kg 틀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정확히 맞춰야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로 캘을 해놨어요. 와이파이 BT 콤보 칩셋이었는데 캘을 했어요. 근데 잘 맞았어요. 와이파이는. 근데 BT가 ICFT라는 스펙 있죠. 이니셜 센터 프리퀀시 톨러런스인가? 그게 깨져요. 콤보 칩셋이니까 와이파이 BT 같이 쓰는데 와이파이를 캘을 해놨는데 BT가 깨져. 근데 얘 BT, 와이파이는 슬립이 아니라 턴온이 안 돼 있고 BT는 턴온이 된 경우가 있죠.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하드웨어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디폴트로 넣고 아니면 크리스탈 캘. 만약에 양산 단계에서 그렇게 뭐 많이 틀어지는 스펙이 아니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맞추시고자 하는 목적이 꼭 없다면은 그냥 크리스탈 캘 단계를 건너뛰고 싶다. 하드웨어로 이렇게 맞추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고려해보시면 일드가 좀 높아질 수도 있겠죠. 스펙 자체는 2기가, 5기가 따로 다루고 있는데요. 25ppm, 2.4기가 이상 25ppm, 5기가 이상 20ppm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신 감도는요, 뭐 설명드릴 내용이 조금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해요.
밴드위스 같은 경우는 파워앰프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수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요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SNR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SNR은 노이즈 파워하고 시그널 파워의 대비인데요. 노이즈 파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노이즈 그리고 노이즈 피드 두 가지가 있죠. 백그라운드 노이즈는요, 서멀 노이즈라고도 부르는 노이즈인데 이거는 전자제품에서 전자소재에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자 일렉트로닉이 열 때문에 움직이면서 나오는 노이즈라 이거는 뭐 제거나 이런 게 불가능해요.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얘는 특징이 온도에 관련 있고 밴드위스에 비례해요. 밴드위스가 보통 AWGN이라고 하죠. 밴드위스가 비례하면 비례할수록 그 노이즈가 커져요. 밴드위스 비례할 팩터고 얘는 노이즈 피겨는 소자마다 갖고 있는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얘는 피할 수 없고 사실 얘를 다뤄야 되는 거죠. 수신 쪽에서는.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노이즈가 어떤 거냐고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RF 단에서 에어에서 오는 인터피어러 이런 거는 다루는 노이즈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토콜에서 다룬 거고 에어 인터페이스는 아니고 시스템상에서 소신단에서 들어와서 처리하는 노이즈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SNR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두 가지가 있는데 서멀 노이즈 자체는요. 정해져 있어요. 딱 밴드위스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치가 있어요. 상온에서 400K인가요? 뭐 상온에서 1Hz당 마이너스 173.9 딱 정해져 있어요. 밴드위스 곱하면 그냥 그게 노이즈가 되는 거예요. 20메가에서는요. 제가 곱해보니까 마이너스 101이 나와요. 101. 40메가에서는 3dB 맞겠죠? 마이너스 98. 80메가는 마이너스 95.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기본적으로 껴서 나옵니다. 피할 수 없는 노이즈가. 자, 그럼 LNA를 좀 말씀드리면 노이즈 피그가 모든 소자가 갖고 있는 노이즈인데 어떤 신호가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고 신호가 있을 때 얘를 LNA를 통과하면요. 노이즈도 개인이 올라가고 신호 자체도 개인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얘가 갖고 있는 노이즈 피그가 더해져요. SNR은 항상 나빠져요. 모든 소자를 통과할 때마다. 나빠진데 그럼 도대체 LNA를 왜 쓸까요? 전체의 노이즈 피겨를 낮추는 게 목적인데요. 실제로 RX단에서는요, 최종 목적지가 뭐 AD 컨버터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거기서 바꿔야 되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노이즈가 SNR이 있어요. 최종단에서 내가 요구하는 SNR이 10dB다. 나는 AD 컨버터는 10dB가 있어야지 뭐 몇 비트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SNR을 최종단까지 좋게 끌고 가는 게 목적인데 신호 세기가 아니라 LNA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전체 노이즈 피겨는요. 여러 단이 있다면은 앞에 노이즈 피겨 더하기 뒤에 노이즈 피겨에다가 앞에 개인을 나눠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의 노이즈 피겨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개인을 나눠줘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공식인데 노이즈 피겨는요. 앞단에 개인이 높아버리면요. 얘는 다 없어져요. 진짜 높다면 그렇죠? 얘가 도미넌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LNA가 있어가지고 개인이 좋고 자기 자체의 노이즈 피겨가 굉장히 낮다. LNA가 로 노이즈잖아요. 그게 노이즈 피겨가 낮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낮고 개인이 높다. 그러면 전체 시스템의 노이즈가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LNA를 앞단에 두고 전체 시스템 노이즈를 확 낮춰버린 거죠. 그래서 LNA를 쓰는 겁니다. LNA가 노이즈를 낮추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노이즈를 낮추는 건 아니지만 뒷단의 노이즈를 개인을 통해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쓰는 거죠. LNA가. 특히 GPS 같은 경우는 그냥 안테나에 붙여버리죠. 액티브 안테나 해가지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링크 버짓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메가의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아까 이 정도 깔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20메가
노이즈 피거가 만약에 15dB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AD 컨버터에서 필요로 하는 SNR이 10dB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인가요? 계산해보면 뭐 마이너스 70 몇인가요? 이게 20메가에서 받아야 되는 신호 세기가 나온 거죠. 그 링크 버지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70몇 나오니까 실제 20메가 70몇 정도 있으면 되죠. 물론 코딩이나 이런 거 통해서 더 잘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링크 버지 계산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오후에 좀 쓰실까봐 제가 참고로 놓은 건데요. 자, 같은 파워를 쏠 때 앞 내용하고 크게 상관없지만 20메가 20dB를 쏜다고 봅시다. 봤을 때 모양이 이렇게 됐죠. 40메가에 20dB를 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나요? 밀도를 면적, 요 면적하고 요 면적 같아야 되잖아요. 얘는 20메가 차지하고 40메가 차지하고 80메가에 20dB를 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신 감도보다 예수신 감도가 딱 2배 떨어져요. 노이즈가 딱 2배 증가하니까. 예수신 감도는 딱 4배 떨어집니다. 노이즈가 4배 증가하니까.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물론 시스템 노이즈는 알아서 한 거고요. 프로토콜에서 다루는 노이즈는. 그래서 스펙을 보시면요. 아무거나 찍고 보시면 MCS7의 20메가 대비 40메가가 딱 3dB 완화가 됐어요. 80메가가 딱 3dB 완화가 됩니다. 이유가 노이즈가 딱 3dB씩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펙도 그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수신감도 측정하면서 뭔가 애로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죠? 맥스 인풋 레벨은 잘 안 보긴 한데요. 이건 제가 그냥 아랫부분에 링크 버짓도 계산했지만 사실 위에서 다이내믹 레인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얼마나 치고 올라오느냐를 각각 소자별로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맥스 인풋 보세요. 자, 측정을 하실 때 물론 뭐 RF 관계된 분만 손주시면 되는데 맥스 인풋 본다. 안 본다. 자, 일반적으로는 미니멈 인풋이 중요하죠. 근데 사실 맥스하고 민 사이에도 뭔가 있어요. 단계가 있죠. 뭔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어떤 때는 칩셋별로 험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가다 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LNA가 스테이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이제 수입해서 보는 게 제일 맞고요. 민은 물론 보셔야 되는데 맥스는 초기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AP가 여기 있고 스테이션이 단말기가 여기 있을 때 이 정도만 떨어져도 50dB? 그죠? 60dB 확 떨어져요. 10dB를 쏘더라도 얘가 이 정도만 되면은 한 60, 마이너스 60, 50 이렇게 받아요.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요. 티더링 하시죠. 티더링. 그죠? 스마트폰 티더링 할 때 폰 여기 딱 두고 노트북 여기 딱 두고 하시잖아요. 붙여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 얘 맥스 인풋을 계속 가는 거예요. 힘들어할 수 있죠. 물론 칩셋에 따라서 파워 백오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경우는 많이 걸립니다. 맥스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한 번씩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스펙이에요. 맥스 인풋도. 그 다음에 RF 스펙 중에 ACR이라는 게 있는데요. 와이파이 RF 스펙이 그렇게 인접 채널에 대한 간섭에 대한 스펙은 많이 없어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이제 있는 게 ACR이라는 스펙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무실에서 찍은 스냅샷인데요. 그냥 한번 찍어봤는데도 굉장히 많은 2.4기가인가요? 많은 것들이 있죠. 사실 이런 식으로 돌아다녀요, 실제로. 그죠? 이 상황에서 채널 간의 간섭이 분명히 있겠죠. 요거를 수신단에서 보는 스펙이 ACR입니다. 스펙은요, 그래서 점점 많이 보고 계시는 스펙인데, 스펙은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신 감도를 측정을 하신 거예요. 수신 감도를 측정을 하는데, 옆에 채널에서 인터피어를 넣고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얘하고 채널이 다른데, 왜 영향을 미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전체 필터라는 게 있잖아요. RFA 필터라는 거는 2.4기가를 쓰시죠. 뭐 서필터 뭐 부바 많이 쓰시죠. 서필터 같은 거. 이 2.4기가 전체를 커버를 하잖아요. 인밴드는 실제로 칩셋 내부의 디지털 필터가 커버를 하긴 해요. 근데 아무리 필터가 좋아도 이렇게 깎아낼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필터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게 ACR인데요. 그냥 수신감도 측정하시면서 인터페어러 넣으면 돼요. 근데 인터페어러가 있는데 동일한 스펙으로 측정하기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신 감도에서 3dB 더하기 해가지고 그 레벨에서 인터페어러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보는 게 ACR 스펙입니다. 스펙을 보시면요.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2.4기가에서는 25메가 떨어뜨리고요. 5기가에서는 인접 채널은 20메가 또는 넌 어지세이선트 비인접 채널은 40메가 또는 해당되는 밴드위스만큼 얘가 20이면 20 떨어뜨리고 40 떨어뜨리고 40이면 40, 80 떨어뜨리도록 되어 있는데 스펙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수신감도 스펙은 있는데 거기다 3 더하기 해가지고 측정을 하면서 인터피어러가 레벨에 따라 다 달라요. MCS 따라.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수신감도 스펙이 바뀌잖아요. 계산해보니까 인터피어러 스펙이 똑같아요. 다시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냥 레이별로 바뀌는 게 아니라 레이별로 인터피어러는 똑같고 수신감도 스펙이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집어넣고 수신감도 스펙대로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을 하시면 ACR 측정이 가능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표에 보시면 앞에 표에 보시면 11AX에 관련된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AEVM이라든지 센시티비티라든지 표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좀 확인을 같이 해보시면 되고 11AX에서 나오는 특별한 스펙들이 있거든요. 특히 업링크 쪽의 특별한 스펙들은 오후에 다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기본적인 RF 스펙들은 다 MCS 10하고 11이 11AX에서 정의가 된 거잖아요. 그건 적어놨고요. 한 가지 소개를 드리면